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이번 방송은 한국과 중국이 보유한 해군과 공군의 군사력 및 이와 관련된 방산 능력과 앞으로 전개될 한중 양국의 현실적 하드파워 상황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중국 공산당은 장지에스의 국민당을 대만으로 밀어낸 후 줄곧 국내 문제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시종일관 이들 공산 정권의 눈에 가시인 미국에 대하여 찌질함을 넘어 그들이 처절할 정도로 아우성을 치며 옹하던 수건이 있었죠. 그것은 도저히 미국을 넘어서긴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군사, 문화, 경제, 외교 능력 면에서 동등한 입장이라도 서야 한다였고, 특히 그중 군사력에 관한 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최소한 동등한 위치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그러나 공군력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미국과 맞짱 뜨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뱁새가 황새 뚫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표현과 같을 것이란 것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에 눈을 해군력으로 돌리게 되죠. 2차 대전 후 지속되던 냉전 시대가 마무리되며 그들의 의지 대상이던 소련도 해체되어 많은 연방들이 동유럽으로 독립해버리는 과정을 거치며 구소련은 러시아로 위치를 잡아가며 재편되는 가운데 경제가 흔들려버려 그들도 항모 운영이 버거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세계의 정세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중국은 마오쩌둥이 1976년 9월 9일 사망하자 중국 공산당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이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중국 대륙의 경제를 일으키려는 의지로 개혁개방이라는 세계를 놀라게 한 정책을 폭넓게 실시하기 시작하자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세제 혜택이라는 매력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대륙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시작하자 공산당 정권은 오랜 수건인 해군력을 키우기 위한 의지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지 중 가장 큰 것이 당시 미국이 8에서 10만 톤급의 항모를 거의 10척이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신들도 항모 운영을 시작하는 거였죠. 당시 중국 공산당 정권하의 해군과 조선업계는 항모를 건조할 기술은 물론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능력도 보유하고 있지 못했지만 외자기업들의 투자에 힘입어 급속도로 풀리기 시작한 경제성장으로 유일하게 준비되어 있던 것은 항모 제작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냉전 시대도 종식되어 더 이상 열강들의 무력 증대의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세계적 흐름인데도 중국 공산당이 굳이 항모까지 운영하려는 의도는 사실 외국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죠. 외교가에서 중국의 항모 운영 의지에 대한 판단은 중국 공산당의 몸집 불리기와 강력한 하드파워를 확보함으로써 확고한 열강으로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군비 확충이었지만, 사실 이런 의지 외에 그보다 훨씬 웃기는 생각이 앞서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혁개방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외국 자본과 함께 유입되는 외국의 상황과 국민들의 눈에 비춰지는 외국과 중국의 현실적인 차이,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는 거대한 부피의 군부내에서 군 수뇌부와 젊은 장교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해이함을 가라앉혀야 할 필요가 강하게 어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국 공산당은 이런 상황들이 점점 가속되는 가운데 군과 일반인들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새로운 것을 보여 뭔가 확실한 충성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공산당답게 군사력의 강력함을 보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군사력의 강력함을 보이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우주로의 진출을 위한 제스처와 중국인들이 엄청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는 미군이 운영하는 항공모함을 중국에서도 운영하여 외국보다는 자국 인민들에게 강력해 보이는 공산당의 힘을 보이려는 의지를 실제 집행하는 것이었죠. 그 생각들을 중국 공산당은 뜸들이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답지 않게 곧바로 진행하기 시작하여 우선 탄도미사일 등 로켓에 대한 나름 앞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우주선 개발을 시작하였고, 동시에 항모 확보를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주선 개발을 위해 기본적인 로켓 발사 능력을 갖춘 것과는 달리 항모 건조에 관한 한 어떠한 기술이나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외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고철용이나 개조용의 항모 프레임을 사오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러나 중국 당국이 직접 움직인다면 그것은 곧 누가 보아도 군사 목적을 위한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앞에 홍콩의 레저기업을 내세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적당한 물건을 찾기 시작하여 얼마 후 하나의 물건을 찾게 됩니다. 그 물건은
중국이 현재 보유한 세 척의 항공모함 중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호였고 그 항모는 원래 1985년 구소련이 니콜라예프 조선소에서 6만 톤급으로 건조하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의 두 번째 항모였었죠. 그러나 소련이 1991년 12월 25일 붕괴하면서 재정난으로 1992년 공정률 70% 상태에서 건조가 중단되었었고 그 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입하여 1998년 홍콩의 작은 회사를 앞세운 중국에 2천만 달러의 이 항모를 매각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사용 목적이 아닌 마카오의 해상 카지노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사들여 2002년에 다른 조선소로 가져가 수년 동안 항모 제작 기술을 흡수하며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였죠. 이때 소련이 70%만 공정을 진행하고 중단한 선박은 엔진과 조타 장치 등 동력 계통이 장착되지 않고 함체의 기본적 골격만 완성된 상태로 스키에 정박 중이었는데 홍콩 기업과 우크라이나 측이 마카오로 끌고 가기 위해 터키 해운당국에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터키 해운당국은 1936년 체결된 평화시 항모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협 관할국인 터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몬트록스 협약에 따라 예오닝호 즉 당시 바랴크호의 해협 통과를 불허했죠. 터키 당국은 엔진과 조타 장치가 없는 바랴크호가 보스포루스 해협에 진입했다가 불상사를 일으킬 경우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통과를 완강히 거부하게 됩니다. 이 고철덩어리 같은 항모를 구매한 홍콩의 회사와 헐값에 사 다시 중국에 팔아먹은 우크라이나가 재차 영해 통과를 요청했지만 터키 정부는 여전히 그들의 통과 요청을 절대 허가할 수 없다고 버티죠. 터키는 전시나 평화시를 불문하고 모든 나라 상선의 통항 자유를 인정한다. 또한 부남이나 터키와 교전국인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으며 특혜 연안국에는 특혜가 인정된다는 몽트레 조약을 근거로 부남인 바랴크호에 대한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를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에서 이 항모의 장착을 위해 보관되어 있었던 엔진과 장착되어 있는 모든 전자장비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군함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내세우며 보스포루스 해협 및 다르다넬스 해협 통과를 요구했지만 터키 정부는 여전히 거부하였죠. 그러자 중국은 홍콩 회사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항상 하던 버릇대로 물량 공세를 해가며 통과 허가를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중국 당국에서 터키 측과의 협상 테이블에 중국 교통부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터키에게 제시한 물량 공세는 터키로서도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었다고 해요. 중국은 터키에게 3억 6,100만 달러 상당의 무역 관련 특혜 이권과 발전소 2기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건설해주는 것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허가하는 관광 대상국에 터키를 포함시키는 한편 관광객 200만 명을 터키에 보내주기로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탁월한 외교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그들로선 가장 익숙한 뇌물 공세 같은 저급한 방법을 동원하여 터키로선 거부할 이유가 없는 조건을 보고 못 이기는 체하며 허가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겨우겨우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낸 것이죠. 그러나 세상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돈이면 모든 게 쉽게 해결되거나 하는 만사형통의 마술과 같은 능력을 용인하지는 않지요. 중국 공산당은 어렵사리 터키를 구워 삶아 힘겹게 해협 통과 허가를 받아냈지만 바로 코앞에서 또 다른 고통과 맞닥뜨리게 되어 터키에게 공연불안 결과가 되어버렸고 결국 지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놈도 상황에 따라선 별 볼 일 없게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죠. 터키의 말도 안 되는 물량 공세를 펴가며 지중해를 통과한 후 다시 아라비아 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에 도착하여 운하 통과를 요청했지만 통과가 허락되지 않았고 여기서는 중국의 어떠한 작전도 통하지 않게 되어 중국 공산당은 또 한 번 눈물을 머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들고 나올 수 있는 많은 물량 공세를 거론하며 운하 통과를 위한 타협을 시도했지만 수에즈 운하는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곳이기 때문인지 결국 먼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 희망봉을 도는 어마무시한 장거리 여정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죠. 이처럼 어마무시한 장거리를 예인 항해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통을 겪은 끝에 그래도 2002년 3월 마침내 중국 다롄항에 바랴크호를 정박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예오닝호가 무사히 다롄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중국 공산당 수뇌부들은 아마도 미쳐버릴 것 같이 골머리를 앓았을 것이고 공산당 수뇌부에서는 아래 것들을 닥달하느라 팔팔 뛰면서 악을 썼을 겁니다. 워낙 많은 외자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와 유리한 위치에서 가능한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 별것도 아닌 중국 관원들에게 굽실거리고 말 잘 들으며 고분고분하는 것에 익숙해진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세상 모든 것이 지들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달의 낭으로 굴고 온 껍데기 상태의 항모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며 제조 방법과 기술적인 면을 먼저 확보하게 되죠. 그 후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 발야크호를 살려내기 위한 시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중국 해군과 조선업계는 생각보다 쉽게 발야크호의 숨을 불어넣어 살려내고 랴오닝호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발야크호를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항모 선체 안에 엔진과 관련된 장비와 전기 계통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절단된 케이블이나 파이프도 재생이 쉬운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특히 중국 당국은 항모의 예인이 길어지는 동안 발빠르게 움직여 우크라이나의 니콜라이프 조선소의 고위 간부들을 접촉하며 뇌물과 공식적인 물량 공세를 펴가면서 발야크의 설계 자료와 기술 도명, 설계도를 모두 구입해 놓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로써 중국은 결국 오랜 수건이었던 항공모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2012년 9월 25일 드디어 중국 항공모함으로 정식 취역하게 됨으로써 중국은 항모 보유국의 꿈을 이루게 됐죠.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호의 재원은 배수량 기준은 43,000에서 55,000톤이고 완제 시 67,500톤인 6만톤급이고, 비행갑판이 304.5m이며 선체 길이는 270m이고 폭은 비행갑판 부분은 70m이며 선체의 폭은 35m라고 합니다. 필수선은 8.97m이고 최고 운항 속도는 32노트로 시속 약 59km라고 해요. 항속거리는 최고 속도인 32노트로 달릴 경우 약 7,830km 이내로 운항 가능하고, 총 1,960명의 승조원과 626명의 항공대원 및 40명의 비행 유도원이 45일간 활동이 가능하죠. 증기 추진 방식으로 움직이며 통합 346형 S밴드인 레이더와 3차원 탐색이 가능한 382형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죠. 무장으로는 CIWS HPJ-11 1130식, CIWS 산문과 대잠 무기인 12연장 대잠 로켓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무기인 함재기는 J-15-24기, G-18F6기, G-18J6기, G-9 4기죠. 항공모함을 확보한 중국 공산당은 2016년 12월 16일 서해에 인접한 보아이만에서 랴오닝호를 동원해 대규모 실탄훈련을 진행하면서 수십 척의 함정과 수십 대의 전투기를 투입했고, 공대공, 함대공, 공대함 등 다양한 미사일 10여 기를 발사했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가 미사일 실탄을 발사하는 장면을 세상에 공개했으며 17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실탄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은 중국 군사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작정하고 실시한 훈련인 만큼 많은 첨단 무기와 장비들도 동원되었었죠. 또한 매우 예외적으로 오성리 해군사령관이 직접 승선해 훈련을 지휘했는데, 이 훈련의 목적은 사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 시위였다고 할 수 있었어요. 사드는 재래식 미사일이 아니라 핵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랴오닝호의 실탄훈련을 공개하며 한국 구축함 입항을 거부한 것은 서울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보통 핵무장국의 항공모함에는 전투기 탑재용 핵폭탄과 핵미사일 등을 탑재하는데, 랴오닝호를 서해에서 주로 운용할 계획이라는 말은 랴오닝호는 다른 국가를 핵공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을 핵공격할 것이 주된 용도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사실 중국은 1964년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전 세계에 일방 선언했었는데, 1998년부터 국방백서에 매번 천명하던 핵선제 불사용을 2012년 국방백서에서는 이 대목을 은근슬쩍 삭제하고 중국도 미사일 핵무기를 사용하여 적에게 반격한다고 썼거든요. 이 내용이 삭제된 것을 본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만약 랴오닝호가 서울에 핵공격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일본도 그 사정 범위에 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팔팔 뛰면서 여기저기 떠들어댈 수 있는 곳은 빠짐없이 난리를 치며 돌아다녔잖아요. 그러자 이제 세상 밖으로 나서기 시작하며 목소리 가다듬고 소리내기 시작한 중국은 이곳 저곳에서 성토하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입장이 난처해졌고, 결국 2013년 4월 22일 중국 외교부 군축국 사장 팡선이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콜롬비아 네이바에서 열린 핵무기 비확산 조약 제9차 심의회에서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준수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은 비핵국가나 지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죠. 세상에 믿지 못할 중국 공산당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을 그동안 그쪽 애들이 해온 짓거리들을 보면 절대로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됨을 가짜 나이도 알 수 있는 것이니 우리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죠.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곳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가 목에 힘빡 쥐며 당당하게 누구하고도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겁대가리라곤 손톱만큼도 없고 상대가 무엇을 들이대든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위대한 대한민국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쓸데없이 많은 군상들이 개떼처럼 짖어대며 남이 쓰지도 않고 내다버린 깡통 같은 항모를 어렵사리 구색만 갖추고 제대로 이륙하여 활동할 수도 없는 함재기 몇 대 싣고 다니며 마치 바다를 몽땅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대한민국은 중국이 항공모함 어쩌고 하는 말을 시작할 때 이미 그들보다 훨씬 수가 높은 항모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선박 건조에 관한 한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군 당국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은 모종의 일에 천 마디가 나오게 될 때면 그때는 이미 그것에 대한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더 이상 떠들 것도 없이 순식간에 그 그림에 대한 결과물을 떡하니 내놓을 수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따라서 항공모함에 대한 건조 계획도 실상 이미 완성된 상태로 말로는 3만 톤급의 소형 항모 어쩌고 하고 있지만 결국 예정된 시간에 떡하니 바다에 뛰어놓을 항공모함은 보나마나 최소 7만 톤급의 중형이 될 것이 뻔하며 거기에 앉혀 싣고 다닐 KF-21의 시제기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사실 중국은 자기들이 항모 운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어리버리하게 자기들 우쭐대는 꼬라지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항모에 대한 모형까지 끄집어내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죠. 겉으로만 느긋한 모습일 뿐 부글대는 속을 달래며 그러면 그렇지. 저것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턱이 없는 것들이지라고 이를 악물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항공모함을 끌고 겁대가리 없이 자기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미소 짓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할 겁니다. 예우닝호는 실상 항모의 기능보다는 함재기 운반함 기능 정도 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수준으로 개조된 항모라는 것이 많은 항모 전문가들의 견해죠. 그것은 항모의 결함보다는 거기에 실려 작전을 전개할 전투기 중 가장 중요한 제-15에 장착된 엔진의 파워 부족으로 제대로 된 무장을 하고서는 이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이죠. 이런 랴오닝 항모는 한국이라면 벌써 고철로 처리되어 흔적 자체가 없어졌을 것이고 얼마 뒤에 우리의 기술로 건조될 항모는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세 척의 항모 중 세 번째인 푸지네노보다도 훨씬 앞선 최신의 기술과 첨단 무기로 무장한 모습일 것이 확실하죠. 사실 중국이 현재 세 척의 항모를 운영하며 2035년 안에 모두 6척의 항모 전단을 꾸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질까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보통 항모 전단 하나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지간한 국가의 해군을 운영하는 비용과 맞먹는데 앞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인가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 해도 과연 그들의 경제 능력이 원자력 이동 항모까지 포함된 6개의 항모 전단을 운영할 능력이 될까도 의심스럽죠.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세 척 중 산둥호와 푸지네노 두 척에 대한 현실적 문제도 계속 풀어나가며 웃어줄 생각이에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 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오늘 방송은 중국이 운용 중인 두 번째 항모인 산둥호에 얽힌 여러가지 문제와 그들이 너무나도 앞서려고 발버둥치는 미 해군 항모 전단과 비교해가며 지극히 저렴한 산둥호의 운용 수준을 파헤치려고 해요. 또한 중국 공산당이 산둥함을 자체 건조하는 동안 일어난 중국 재벌과 군부의 비리 등을 파헤쳐 나가며 비웃어 보는 여유도 가져볼까 하고요. 중국은 1950년대부터 미국과 구소련이 운용하는 항모전단을 그렇게 갖추고 싶어하면서 부러워 죽겠다는 눈초리로 쳐다보며 실신면을 군침만 흘리고 있었죠. 이젠 상상 속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비록 짝퉁처럼 베껴낸 것이긴 하지만 그런 항공모함을 현실 속에서 운용하게 되자 순진한 건지 아니면 모질한 건지 하여간 중국 공산정권을 신봉하듯 찬양하는 중국인들은 입이 기미까지 찢어질 듯한 모습으로 흥분하고 있네요.
예우닝어를 놓고 열심히 공부하여 나름 잘 베껴냈다고 자평하고 있는 두 번째 항모인 산둥어를 자체 기술로 건조해냈다고 우기는 중국 공산당은 마음만 바쁜 상황인지 건조를 완성한 후 겨우 3년 만에 취역시켜 버렸죠. 예우닝호만 해도 수리 건조를 끝낸 후 신년을 시험 운전했었는데 산둥호는 거기서 얻은 항모운용 기술에 자신감이 넘쳐난 듯 항모의 특성을 조율할 시간도 안 되는 3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시험 운전 후 곧바로 취역시켰는데 이러면 예외 없이 동티가 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군사관계의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철저하고 충분한 시험 기간을 거친 다음 실전 배치 후에는 상황에 따른 변형이나 변칙 운용은 할 수 있을 망정 취역시키기 전 시험 운전 기간에는 가능한 정상적인 규칙과 방식에 따른 기능시험을 거쳐야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을 성공적으로 진수시킨 후 실전 배치까지 끝낸 중국 공산당은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항모를 개발해낸 듯 목에 힘주며 대단한 업적인 양 꼴값을 떨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랴오닝호와 비교한다면 뭔가 정말 쬐끔 손댄 것 외에 달라진 것은 없죠. 지들이 구소련제 항공모함이었던 랴오닝호의 설계를 참고하고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량하여 설계하였다지만 산둥호가 랴오닝호와 별반 다르게 없는 짝퉁 항모란 것은 그들이 스스로 산둥함에 부여한 분류번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랴오닝호를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해 흑해로부터 지구를 반바퀴 돌아 견인해와서 소생 작업을 거친 조선소에서 산둥호를 건조했으며 이때 랴오닝함을 001형 항모로 분류했는데 산둥호를 001A형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했던 중국군 코드를 보면 이미 랴오닝을 모티브로 건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물론 건조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인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산둥호의 분류 번호를 잽싸게 002호로 바꾸어 짝퉁인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 숨기고 마치 처음부터 망치 들고 두드려가며 온전히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건조해낸 것처럼 내보이려는 머리를 썼고요. 중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참고했거나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앞선 곳의 기술들을 도입하거나 배워서 성공했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중2쯤 되는 깍쟁이 여중생들이 죽기 살기로 거칠에 신경 쓰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체면 차리려다 개망신을 당하고 그래도 전혀 쪽팔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소리하는 것을 듣고 나면 팔팔 뛰면서 또 소국이 대국에게 함부로 입을 놀려댄다며 눈치 펴뜨고 바들바들 떨며 몸부림치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원래 그런 애들이 하는 소리에 일일이 대응해주면 버릴 테니까 점잖고 넓은 가슴을 가진 우리들이 그냥 웃으며 넘길 수밖에요. 한국 같으면 중국처럼 첫 번째 항모를 그런 식으로 확보한 후 다음 항모를 건조한다면 절대로 그들처럼 짝퉁을 만들어 놓고 정신승리하며 희죽거리고 우쭐댈 리가 없죠. 하여간 중국 공산당과 군부는 산둥함을 2013년 11월부터 건조에 착수하였고 2015년 3월부터 내부 공정을 진행하기 시작하여 2017년 4월 26일 진수시켰거든요. 진수식은 2017년 4월 26일에 진행했는데 사실 이 산둥함을 건조하는 동안 눈살 찌푸릴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시진핑 국가주석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했고 대신 그보다 몇 단계 아래 서열인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군부 인사들만이 참석했었다고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선 실상 이 산둥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하나의 선전용 큰 쇳덩어리 선박 정도로 여겼던 것 같고 이 말은 산둥호 다음인 세 번째 항모인 푸진해남의 여러 가지로 얽힌 스토리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2017년 4월에 진수식을 진행한 후 1년여가 지난 2018년 5월 13일 첫 시험 항해에 나선 모습이 외부로 공개되었고 그해 8월에는 2차 시험 운항을 진행하고 나서 다음 해인 2019년 머뭇거림 없이 실전에 배치해버렸죠. 짝퉁이 됐든 지들이 망치 들고 두드리며 힘들인 가운데 자체 기술로 건조한 것이든 하여간 산둥호는 바다 위에 떴고 실전 배치된 것은 사실인데 이 산둥호의 외형은 어드미럴 쿠즈네 축구급 항공모함을 모델로 했거든요. 문제는 이 어드미럴 코츠네 축구급 항모는 중국 공산당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와 살려낸 예오닝호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 현재 러시아의 유일한 항모이며 이 항모와 동시에 건조 중에 재정 문제와 소련 연방 해체 문제로 팔아먹은 다랴크호를 중국이 사와 랴오닝호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산둥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주장하듯 오로지 자신들의 항모 건조 기술로만 건조에 성공한 것이란 말이 완전 뻥이란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준 두 번째 증거 아닐까요? 하여간 이 산둥호는 중국 공산당도 인정하듯 랴오닝호를 운영해본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놓고 적지 않은 부분이 개조되었고 배수량도 7만 톤급으로 늘었으며 주력 함재기인 제25도 탑재수가 8대가 늘었다고 알려져 있죠. 세간에는 탑재 가능 함재기 중 제25기가 40대나 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 설은 그야말로 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고정익기 32기에 회전익기 8기까지 더한 총 항공기 탑재 수량이 입과 입을 거치는 가운데 와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여요.
산동호의 재원은 기준 배수량이 55,200톤이고 완제 배수량은 7만 톤이요. 전장은 315m이며 전폭은 갑판이 75m이고 선체의 폭은 35m죠. 회수선은 9.1m이고 최고 속도는 31노트이며 항속거리는 18노트로 순항할 시 8,500캐리이고 증기 추진 방식으로 움직이며 레이더는 랴오닝어와 같은 통합 346A형 S밴드 레이더 및 3차원 탐색용 382형 레이더가 장착됐죠. 장착 무기로는 CIWS PJ11 1130식 CIWS 선문과 HQ10 18연장 발사기 3기가 장착되었고 함재기는 J15 32기와 G18 8기 및 G9 4기가 탑재된다고 하네요. 아일랜드 크기가 일본 항모 랴오닝호에 비해 10% 줄었으며 선체 길이는 랴오닝에 비해 10m 정도 길어졌고 배수량은 수천 톤이 늘어나 7만 톤급으로 분류되죠. 산동함의 모항은 하이난성 사냐시 종합지원기지에 있으며 인근 5km 안에는 제2잠수함기지와 제구 구축함지대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중국 공산당의 말에 따르면 이 산동호의 운용 목적은 태평양에서 대만을 봉쇄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 외부 세계의 대만 개입 시도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군사 요충지이며 항모기지가 있는 괌의 6,700km 근처까지 진출해 있다고 하죠. 이 산동호는 랴오닝호와 같이 산동함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이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는 구식으로 당연히 이륙 중량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스키점프대에만 의지해 이륙할 경우 최대 이륙 중량은 28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륙 시 무장을 줄이거나 연료 적재를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전투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니미츠함을 비롯한 미국의 함공모함들의 경우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해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캐터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자주 등장하는 레이건함은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45톤에 이르죠. 따라서 중국의 랴오닝호나 산동호 같은 스키점프대 이륙 방식의 항모들은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미국 항모 전단과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랴오닝호나 산동호의 동력은 핵추진이 아닌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산동함은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고 그것도 모항까지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에 불과한 반면 미국의 핵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십 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가 가능하죠. 따라서 중국 항모들이 원거리 작전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료이기 때문에 만약 원정 작전을 하게 될 경우 중국 항모 뒤에는 반드시 보급함이 따라다녀야만 가능하거든요. 이같이 그들이 먼 바다인 괌까지 나가 작전을 하게 될 경우 수시로 기름을 보급받아야 하는데 랴오닝호는 얼마 전 괌 해역 훈련을 할 때 보급함으로부터 4번의 연료 보급이 있었다는 것은 두 번째 항모인 산동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중국 공산당이 항모 몇 척을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목에 너무 힘을 주어 부러질 지경이지만 실상은 항모 운용에 있어 원료부터 발생하는 약점 때문에 중국의 항모가 원거리 항해를 할 경우 미사일이나 고속정 등을 이용해 보급함을 격침시켜버리면 오갈 데 없는 고철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여기서 항모의 전투력을 말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는 소티인데 산동함은 하루 평균 가능한 소티가 20회 정도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수준인 반면 미 해군의 니미츠함은 하루 평균 120회 정도의 소티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 수치만 봐도 중국 항모는 미국 항모 전단의 전투력과 작전 능력 및 범위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은 어린애들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격인 중국의 관영통신들은 이번에 자신들의 항모 탑재기들이 엄청난 횟수의 출격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항공모함과 미 해군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은 누가 봐도 틀린 말이 아닌데 사실 얼마 전 중국이 두 척의 항모들을 동원해 중국판 항모 공동작전을 대만 해협에서 펼치면서 중국 해군으로서는 최대의 해군력을 부사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중국 항모의 전력은 대만 주변 해역에 진입한 미 해군 니미츠함의 한 개 항모 강습단 전력은 물론이고 강습 상륙함 전단에도 모자란다는 웃을 수밖에 없는 평가가 나왔고 결국 중국이 보여준 두 항모의 태평양 훈련은 그야말로 중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었죠. 어찌 보면 중국 해군이 총동원되어 진행한 태평양에서의 훈련은 미국과 수준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만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러한 훈련을 보며 호들갑을 떠는 중국의 언론들 모습을 보면 대만 차이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캘리포니아 회동에 맞춰 대만 포위 훈련을 왜 실시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그냥 중국 국민들에 대한 립서비스 차원에 불과했던 거죠. 중국 해군은 도련선이란 것을 책정하여 해양 부획을 설정하는데 이 도련선이란 것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1980년대 태평양 섬들을 이은 가상의 선으로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제2도련선은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를 각각 잇는 것으로 책정했죠.
현재 중국 항모들의 작전 수행 수준은 미국 항모 전단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급하고 거의 함재기 운반선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지만 예우닝호와 산둥함을 실전 배치한 다음 2년 연속 서태평양 일대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인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되기는 해요. 그것은 중국 함선이 제2도련선 진출 속도가 빨라질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며 산둥함이 미국령 괌에서 약 700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한 것을 두고 제1도련선을 넘는 영역까지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유는 제1도련선이 일본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블라카 해협을 잇는 선이기 때문이죠. 하여간 중국이 항모 운용을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하드파워가 강해졌다기보다는 좀 더 비대해졌다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데 향후 몇 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에 내보일 어마무시할 최첨단 항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항모 건조와 운용은 시작도 안 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보여진 무기 생산의 최첨단 기술 및 제작 능력만으로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완벽한 항모가 우리 대한민국 해양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유세계의 평화 유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시진핑 등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층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오로지 자신들의 기술로만 건조했다고 기를 쓰며 떠들어대던 산둥함의 진수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 돌아다니는 말은 엄청 많았는데 중국 공산당에서는 모두 낭설이자 모함을 위해 만들어낸 소리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 긍정적이거나 좋은 의미의 설들은 아니었을 거란 확신을 갖게 하죠. 많은 설들 중 이것이 문제 많은 관료와 소위 갑들이 부글대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비교적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 횡령, 둘째 그 횡령에 연계된 뇌물수수와 그럼으로써 나타난 산둥호의 문제점들인 것 같네요. 첫 번째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은 산둥함을 건조했던 중국 선박 중공집단 사장이 야오닝함과 산둥함의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는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사람은 결국 징역 12년 및 당적 박탈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문제는 산둥함과 관계된 횡령과 뇌물에 관계된 인물이 순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중국 선박공사 사장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보와 같은 회사에서 5년간 재직하면서 조직의 기율 준수 여부와 부정행위를 조사해온 리우창홍 기율검사조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제1호 국산 항공모함의 연구개발과 건조를 총디회했던 후원민 중국 선박 중공집단 전 회장도 연루됐다고 해요. 후원민은 중국 육해공군의 무기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방산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산둥함 건조에 선파역을 했고 순 사장은 2009년 다롄 선박 중공 사장 재직 당시에는 다롄시 기업개혁 기념훈장을 받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던 주요 인물들이었거든요. 기소 혐의가 비리임에도 상하이 제1중급 인민법원에서 진행한 순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려 그의 범죄 사실이 실제로는 국가기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또 다른 설은 달랐죠. 사실 여기 나열된 중국의 고위급 간부들 뿐 아니라 실상 이 산둥함을 건조하는 데 횡령과 뇌물에 연루된 자들이 공산당 고위간부, 군부의 고위급 장성, 심지어 시진핑의 왼팔과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들까지 광범위하게 연루됐고 횡령과 뇌물의 액수는 조 단위에 달했다고 하죠. 물론 순보 한 사람의 죄모고에는 어느 순간부터 산둥함의 비리에 대한 소리가 중국 언론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너무나 많은 중국 공산당 내의 고위급 간부들이 연루되었고 특히 중국의 또 다른 권력인 군부의 수뇌부에 횡령과 뇌물의 깊은 연결고리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보통 이 정도의 횡령이나 뇌물 사건이 발각될 경우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의 스타일로 보면 곧바로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고 그날로 집행되는 것이 상례인데 단지 순보 한 사람만 1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과 당적 박탈을 당하는 선에서 덮어졌었죠. 그것은 아마도 시진핑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인물들, 특히 군부 실세들이 깊이 연루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 사건에 대해선 얼마 후에 따로 하나의 방송 테마로 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 오늘은 항공모함의 마지막 편으로 중국이 건조하여 진수시킨 후 실전 매치를 하여 직접 작전에 투입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겉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푸지에남에 대한 실제 상태와 중국 공산당에서 생각하는 항모에 대한 곡봉 캔디를 배달해 드리려고 해요. 중국은 그동안 떠벌려왔던 푸지에남의 스펙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안 차원에서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워낙 뻥을 많이 쳐놔서 실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쪽팔릴 것이 겁나서 그런 것인지 하여간 현재까지 항모 건조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어놨다는 화려한 스펙들을 외부 세계에 전혀 자랑하고 있지 않죠. 하나 하면 서너 개 했다고 떠벌리기 좋아하고
남의 좋은 거 껍데기만이라도 카피해 놓으면 자신들의 엄청난 실력과 기술력으로 만들어냈다고 아우성치길 즐기는 중국 애들의 성품과 이런 행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하도 흉보고 야단칠 일만 있어서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뭔가 좀 잘했다고 해줄 만한 것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았지만 최소한 오늘 방송할 콘텐츠에서는 여전히 토닥거릴 만한 건덕지가 없는 것 같네요. 할 수 없죠. 뭐 그냥 갈 수밖에요. 이번에 진수시킨 중국 해군 분류번호 0035인 푸지에남 역시 중국 공산당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서 완전히 독자적인 중국 기술로 건조해낸 최초의 항모라고 외치고 있는데 002번 산동호 때도 이 말했던 것 같은데 최초라는 말 갖다 붙이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요. 중국은 진수식을 거쳐 실전 배치까지 끝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별로 효율 가치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장착되거나 함재된 무기들을 사용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짧게 봐도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야오닝과 산둥함 두 척 항모를 운영 중이죠. 그런데 이 두 척의 항모들의 호위를 위한 구축함 등 필요한 군함들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2022년 6월 17일에 중국의 세 번째 항모인 중국해군 분류번호 003형 푸지에노를 또 진수시켰네요. 사실 중국의 군 관계자들은 이 푸지에남이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원자력 사용이 아닌 자해식 추진체로선 엄청난 화력과 최신의 기동체계 등의 스펙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포드급 핵항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라고 자평하고 있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자신있게 내세우고 있는 푸지에남의 스펙 수준은 함재기와 탑재 센서와의 무기체계 간 통합이 미국 항모 수준의 약 98%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을 제외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현재 푸지에노가 진수되었고 2027년에는 실전 배치하여 건조 목적에 맞는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장담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 문구와 같은 입발린 소리일 뿐 서방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증명을 해보인 것은 1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001번과 002번인 두 항모는 진수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해상 시운전을 해보임으로써 존재를 알렸고 기본적인 무기체계 스펙도 서방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알리며 나름 잘난 척과 자랑도 해가며 평가를 받았었죠. 그러나 푸지에노는 진수식을 하기 전부터 최첨단 스펙과 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착륙 방식과 기동 체계 방식 등 화려한 소문이 무성히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확실하나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확실히 보여지는 게 없네요. 일반적으로 진수식 후에는 뒤이어 해상 시운전을 하며 주요 재원 등 기동성 및 무기체계의 수준과 가장 중요한 함재기의 완전한 이착륙 등을 내보임으로써 해군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한 무기인 항공전단이라는 존재감도 얻고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하는데 푸지에노는 해상 시운전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죠. 또한 중국 공산당에서 모두 자체 기술력으로 건조한 것을 부각시키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푸지에남 진수식이었는데 시진핑은 이번에도 산동함 때와 같이 참석하지 않았고 부주석이자 공군 상장인 시치량이 주관했는데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모르죠. 산동업 때처럼 진수식에는 불참했지만 실전 매치를 위해 해군에 넘겨주는 인수식 때는 참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 생리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것만은 확실한데 왜 그럴까요?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리스크가 중국 공산당 내에 있다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세 척의 항모를 건조하여 운용을 시작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이 세 척의 항모가 중국 공산당의 엄청난 능력과 파워의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선전해왔고 중국 내 국민들에게는 공산정권의 우월함과 위대함의 상징으로 내보이며 충성심을 다지기 위한 선전용으로 사용해왔고요.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 세 척의 항모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으며 또 얼마나 완벽하고 강력한 해상 강국이 될 수 있는 무기로 인식하며 실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중국 공산당 수뇌부와 시진핑은 이 세 척의 항모에 대한 실질적인 쓸모와 필요성,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은 사실 매우 회의적이며 기본적으로는 향후 운용에 대한 기대감도 없으며 단지 현재 국내 문제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서의 유용함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것은 현재 중국 공산당의 실제적 상태와 향후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지속성을 놓고 시진핑 정권 내에서 그리고 있는 항모에 대한 그림과 실제 중국에서 습득되고 있는 항모 건조 능력과 운용 능력의 속내를 보면 확실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중국은 첫 항모인 야오닝호를 진수시키면서 항모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을 내놓았는데 그건 앞에 두 번에 걸친 항모 관련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모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 세계를 향해 겁주듯 떠들어댔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실상 별로 효율성도 없는 항모용을 6척이나 하겠다는 그림이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이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11척에 달하는 핵 항모를 겨냥한 맞대응 차원에서 나온 그림이었거든요. 물론 그 속에는 중국 내 인민들에 대한 립서비스 차원과 권력 장악 및 은연중에 찬밥 신세가 되기도 하는 군부에 대한 마사지용의 의미도 적지는 않았었죠. 그러나 이 항모 건조를 막가파에 가까운 행동으로 밀어붙여 두 척의 실전 배치와 한 척의 진수식까지 진행되었지만 부패가 극에 달한 중국답게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형일지도 모를 엄청난 부패 행위가 벌어졌지만 공산 권력으로 뭉개버리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죠. 혹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떠버리며 선전해오던 항모 진수식을 시진핑이 두 번이나 모른 척했고 혹은 진수식에 나갈 경우 중국인의 사고방식상 항모 건조 진행 과정의 부패와 거기에 연관된 인사들의 입장 모두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에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넘긴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해요. 그러나 눈앞에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현실은 다른 판단이 내려지죠. 사실상 시진핑 정권은 001, 002, 003 항모는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사실상 이 세 척의 항모는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운용 비용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실상 그들이 원하는 항모용 목적인 원해의 작전이 너무 골치 아프다는 것 때문입니다. 현재 이 세 척 중 랴오닝호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고과 유사시 서울에 대한 핵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산둥호는 푸지에노가 실전 배치가 될 때까지 대만 해역과 거기에 진출하여 종종 모습을 나타내는 이 항모에 대한 견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죠. 푸지에노는 실전 배치될 경우 대만 해협에서 1000km 안으로 미군 항모군단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운용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국민들 마음의 든든함을 위한 립서비스 차원의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척에 대한 속내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위에서 말한 이유도 분명 있지만 그것은 요식행위 정도이고 진정 그들의 목표는 앞으로 건조할 핵 항모 세척을 위한 기술 축적과 훈련 및 운용 방식에 대한 지식 습득에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모종의 기술을 습득하고 제작 능력의 수준을 올리거나 정확한 과정을 눈으로 보며 익히는 가운데 습득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완벽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실물을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큰 비용과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죠. 만약 한국이나 다른 일반적인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아마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국민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곳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체제이기 때문에 한국 등 민주사회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이 터져 나와도 권력 조직의 강압적 행위로 뭉개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죠. 현재 항모 건조뿐 아니라 설치하거나 탑재해야 하는 모든 공정은 물론 항모의 효율적 운용 및 탑재기 조정사들의 이착륙 훈련 방식과 병력들의 체계적인 훈련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에 비하여 큰 차이로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극복해야 할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부족함을 가능한 빨리 극복해낼 수 있고 여러 부문에서 처지는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이 실제로 운용하는 가운데 터득해 나가는 방법이죠.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국 공산당 수뇌부와 시진핑이기 때문에 비용만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는 재래식 추진 체계인 항모를 계속 운용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럴 수 있는 경제력도 확신할 수 없기에 이 세척의 운용은 2035년까지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그림대로 실제로 밀어붙인다면 당장은 이 세척의 재래식 항모를 운용하는 것보다도 더욱 비효율적이고 엄청난 운용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현재의 대미 열세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랴오닝호는 함재기 조정사들이 스키점프식 이륙 방식을 익히기 위한 훈련 용도로 사용하면서 필요시 시위용 정도로 운용하고 산둥호는 당분간 대만 위협용과 대미 맞대응용으로 세워놓는 그림에 맞춰 운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해요. 푸지에노는 향후 핵 항모 운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종사들의 캐터펄트식 이륙 및 착륙 훈련과 중국 애들이 푸지에노에 이미 구현했다는 캐터펄트식 이륙 체계를 완벽하게 체계화시키고 항모전단 전체 운용 방식을 습득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 축적용으로 사용된 후 결국 마네킹 항모로 보여주는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죠. 사실 그들이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또 소국인 주제에 미친 소리 한다고 팔팔 뛰면서 지들의 속내를 들켰다는 것 때문에 입술을 파르르 떨어대며 악을 쓰겠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곳입니까? 엄청 유치한 소국 같은 대국인 중국 정도의 잔머리에 흔들리는 민족과 국가가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팩트로만 말하잖아요. 그럼 푸지에노를 자세히 살펴보며 이렇게 말하는 정확한 팩트를 조근조근 짚어볼까요? 푸지에남은 중국 광동성에 있는 상해 강남조선소에서 건조되었는데 야오닝호나 산둥호가 스키점프대식 이륙 체계였던 것과는 달리 미국 항모들과 같은 캐터펄트식 이륙 체계를 채택한 항모예요.
만약 중국 해군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방식의 이착륙 체계가 100% 운용된다고 한다면 미군이 운용하는 항모의 이착륙 체계와 비슷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발전된 이착륙 체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도 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이 착륙 체계를 사용하여 함재기를 띄우고 착륙시키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항모의 재원 중 이착륙에 채택한 방식이 항모의 가능한 소티 횟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중국 해군은 2019년 미 해군이 건조한 제럴드 포드급 차세대 핵항모에서 운용하는 전자기 이륙 체계와 이원만이 아닌 유압과 전기를 혼용하는 첨단 착륙 기어 방식과 유사한 중국형 전자기 이륙 체계와 어레스트 후크 기어 체계를 채택했다고 주장하여 미국과 프랑스, 영국 해군을 일시적이긴 했지만 당황시켰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푸지에노가 캐터펄트식 이륙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조기 경보기나 화물기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하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네요. 또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푸지에노의 미 해군 포드급 차세대 항모와 같이 전자기 이륙 체계와 어레스트 후크 기어 착륙 체계를 동일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향후 함재기 소티 측면에서는 미 해군 항모와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가능할까요? 소티에 관한 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바램과는 달리 세계 각지의 저명한 항모 전문가들의 생각은 푸지에노의 재원이 알려진 대로라 하더라도 여전히 미 해군 핵항모의 함재기 운용 소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절하 중이라고 하네요. 푸지에남의 만재 배수량은 8만 톤으로 지난 산둥함의 6만 5천 톤보다 1만 5천 톤 이상 증가했다고 하며 비행갑판 길이는 약 300m, 폭 39.5m로 알려지고 있지만 확실한 스펙은 아니에요. 001형과 002형 스팀 보일러 추진 체계와는 달리 003형 푸지에남은 2대의 가스터빈과 2개의 디젤 엔진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된 것은 8개 스팀 보일러를 사용하며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통합 공급 장식으로 공급하는 추진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죠. 푸지에노가 전기 공급 방식인 통합 전기 분매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도하여 현재 IDS 채택에 따른 각종 기술적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을 놀라게 하기도 했지만 그 운영 체계를 누구도 확인하거나 본 적은 없기에 군사 전문가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추진 체계로는 8만 톤 규모의 항모와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전원 공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중국 해군이 향후 건조될 004형 항모 추진 체계를 핵 추진 체계로 희망하는 이유일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네요. 항모의 무기 체계 중 가장 중요한 함재기는 제25T형 캐터펄트용 약 40대 KJ00형 공중 조기 경보 및 통제기, 대잠전 G18 헬기 등을 탑재하며 2개의 함재기 승강기와 다수의 무장 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001형과 002형에 탑재한 제25 함재기는 스키점프 대식 이륙 체계 방식의 러시아 수어이 30MK2형 함재기를 모방한 것인데 반해 푸지에노는 캐터펄트 방식의 제25T형으로 개조해 탑재했다고 하죠. 또한 미 해군 항모용 E2D형 AWN 시기와 유사한 KJ600형 AWN 시기를 탑재했고 앞으로 진행할 시험 비행에서는 중국 선양항공사가 개발한 FC-31 스텔스기를 함재기로 개조한 제235형 스텔스기를 사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푸지에남이 항해 시험, 무장 레이더 장착, 훈련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실전 능력을 얻는 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실전 매치를 하기 위해서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최소한 5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해요. 따라서 푸지에노가 실전 능력을 확보하여 실전 배치가 될 수 있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려면 10년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하죠. 항모가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하려면 한 척은 전투 대비를 하고 다른 한 척은 훈련 임무를 수행하며 또 다른 한 척은 보수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척이 필요한데 이 3척 항모의 수준과 재원이 비슷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이 보유한 3척은 이 공식에 부합하지 않죠. 이와 관련해 중국은 2030년까지 최소 4개의 항모 전단을 꾸려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대양 해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수립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동안 중국 해군은 003형 푸지에노의 항모 전단 구성을 위해 055형과 052D형 구축함, 054A형 프리기함, 901형 해상군 수지원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해왔고 향후 이들 호위 구축함, 프리기함 해상군 수지원함들이 푸지에노의 항모 전단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고 있죠. 푸지에노가 디젤 추진 방식으로 이 같은 재원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과 해군은 핵 추진 항모인 미국 제럴드 포드급 항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 항모와 기술 격차를 많이 줄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건 그들의 바람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중국 공산당이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이제 항모 건조에 있어 미국 못지않은 기술력과 수준을 확보했다고 목에 힘주며 악을 쓰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세간의 평은 그게 아니죠.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건조 수준으로 볼 때 캐터펄트식 이륙 체계를 포지에노에 탑재하는 것조차 기술적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며 미 해군 CSD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여러 면에서 넘어야 할 제한점과 장애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이유로 시운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한다고 해요. 우선 포지에노가 스팀 보일러 또는 가스 터빈 어느 추진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미 해군 핵항모와 같이 포지에노 전원을 충분히 안정적이며 균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죠. 다음으로 제235형 스텔스 함재기의 엔진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인데 현재 제235형 스텔스 함재기는 2006년부터 중국 꾸이조우 항공집단공사가 개발한 WS-13형 엔진을 탑재하였는데 WS-13형 엔진을 탑재한 JF-17형 전투기가 기본 성능의 약 40%의 기능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미 UH-60형 헬기를 모방한 G-10형 ASW용 G-20F 헬기는 WGC 터보샤프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최대 이륙 중량이 1600kW로서 미 해군 UH-60R형 ASW 헬기와 같이 어뢰와 소나브이를 함께 탑재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ASW 작전은 기본적으로 잠수함으로부터의 자한방어 개념으로서 포지에노는 독자적 ASW용 G-20F형 헬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점으로 KJ600형 ASWC에 탑재한 우지항식 C형 6개 날개 엔진은 Y9형 수송기용으로서 5100마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AWNC 기능을 위한 KL-C7형 실크로드 IASA 레이더와 항공정보 처리 체계를 탑재한 KJ600형 AWNC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센서 체계의 성능 중 첫째, J35형 스텔스 함재기에 탑재한 적외선 탐지 체계와 KJ600형 AWNC의 개구 이상 배열 레이더는 미 해군 F-35C형 성능과 E2D형 AWNC 성능과의 차이가 커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J-25D형 전자전 함재기는 미 해군 F-28G형 브로우러 전자전기가 탑재한 UOMG-OL-S27 ISRT 탐지 레이더와 AL-Q18V 전자전 제밍 장비와 유사한 ISRT를 탑재하고 있는데 장비가 무겁고 함께 탑재하는 미사일 등도 미 해군과 비교시 무거워 신속한 전자전 작전 수행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야오닝우와 남부 전고 사령부에 배속된 산둥호는 CSD의 기본적인 원해 항공작전 수준이며 이들은 남중 북해와 대만을 협해서 미 해군과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 나타날 경우 투입되어 겨우 해상 함재기 소티 횟수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이죠. 군사 전문가들은 함재기의 원해 공중작전 완전성을 위한 각종 전력들을 해상에서의 파워 프로젝션을 발휘하도록 하는 통합전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과거 항모작전을 대잠전, 대공전, 대미사일전, 대수상전 그리고 대전자전과 함께 실시하는 복합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의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의 해양 군사력 강화의지 바람에 대하여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포지에노가 2027년에 전력화 완성 및 실전 매치를 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망상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미 스키점프식 이륙에 익숙한 J-15형을 캐터펄트식 이륙형으로 개조한 J-15B형 함재기도 상당한 훈련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J-35형 스텔스 함재기 KJ-600형 AWNC, G-20F형 ASW용 헬기 등이 포지에노에 적응되어 미 해군 CSD의 통합전 PMP-1, MCBOMF 수준에 도달하려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잖아요. 또한 가장 기본적인 함재기 엔진의 탑재 센서 성능 저하, 포지엔 항모와 함재기 간 통합 여부 등에 있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만약 중국 해군이 각종 탑재 전력과 센서들을 개발해 성능 향상을 했다고 해도 미 해군 TMP와 전자기 이륙 체계 함재기 AAG 간 MCBOMF 수준에 이르려면 최소 향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죠. 특히 예오닝과 산둥호에 탑재된 G18FJ형과 KA31형 회전익 AWNC, KLC11 대공 레이더 성능이 KJ600형 AWNC에 탑재된 KLC7 ASA 레이더가 개량되어 조기경보 거리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J35형 스텔스 함재기가 신뢰성이 부족한 WS-13이 엔진을 탑재한 상황에서 작전 거리를 늘린다는 것은 여전히 위험이 크다는 회의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